한국은 간단히 그냥 한마디, 한국은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왜 투자를 어떤 형태로든 통해서 화폐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나가고 나서, 이 피크가 지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또 그거를 메꾸는 과정이 다시 올 겁니다. 21년 고점일 때부터 아무튼 S&P는 2400까지 갈 수 있다. 단기가 내려와서 정상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처럼 원자재에는 좋지, 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느냐는 저희 프로팅에 오셔서 보시면 제가 2021년, 20년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상준 매니저입니다. 대표님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뭐 부동산, 주식 등 뭐 일드 기반 자산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일드가 그러니까 수익률 기반의 자산들이 그런 기반의 자산들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금리 정상화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금리 정상화가 뭐 말이 정상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금리, 장기 쪽 시장금리가 더 상승할 거다, 그죠? 꼭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 링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지난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한마디로 금리가 더, 장기 금리가 더 오를 거다. 단기 금리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현재 이렇게 이게 기간이고 이게 금리라면 그 채권 금리가 기간이 짧은 쪽이 오히려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5%다. 1년짜리가 5%다 그러면 10년짜리가 금리를 4%만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이 가까운 쪽 1년짜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정상화가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빨리 내려오고, 그래서 뭐 1년짜리가 2%가 되고 이게 10년짜리는 4%에 그대로 머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 지난번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이 제일 크게 간과하고 있는 건 요 단기금리 5%짜리, 예를 들어 이게 5%라고, 제가 지금 정확히 1년짜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5%가 이거는 이제 고정되고 요렇게 정상화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국채는 아무튼 원론적으로는 원금 보장인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면 원금 보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 턴 프리미엄, 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쳐줘야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결국에 최소 8, 9%,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10년물 금리가 7%까지 가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곳까지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도 모르시고 기관에 보통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식만 하시던 분들은 채권을 또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이 말씀드렸듯이 7%까지 올라갈 거다, 올해든 내년 중에. 근데 일단 그걸 가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일단 10년물이 4% 정도로 제공 중이죠. 지금 S&P 500에, 자, 미국 주식이 제가 계속 고평가됐다고 21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이런 10년물 금리와 비교해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려면 이제 펄을 봐야 되잖아요. 네, PER을 보지만, PER은 예를 들어 뭐 벌어들이는 거에 몇 배를 지금 이게 해주고 있다, PER 뭐 20배다 이러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4%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가. 말씀드렸듯이 국채는 원론적으로는 기다리면, 어쨌든 10년 기다리면 4%씩 받으면서 이게 원금이 보장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채보다 많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증시가. 그죠? 근데 20배라고 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익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도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배당 수익률보다 정확한 건 이익 수익률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배당 수익률은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익 수익률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하신 증시의 퍼의 역수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S&P 500이
PER이 20배다. 20배 뭐 그런 건 뉴스에서 많이 바로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으니까 20배다. 그럼 이익 수익률은 지금 몇일까요? 100에서 20을 PER을 나누면 됩니다. 역수니까 그냥 100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5가 나오죠. 5%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S&P 500의 이익 수익률은 그러면 약 1%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S&P 500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 같은 아직도 사람들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와 이런 막 하지만 긴 역사상 100년, 200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금리 시대예요. 저희는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살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입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 갈 곳 없는 유동성이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이 6에서 7% 미국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채권의 가격이 좀 이거 내가 채권 지금 화폐 가치가 6% 하락하는데 7% 하락하는데 채권에 4% 받고 가기 애매한 자금들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S&P 500을 갈 수 있겠죠. 이게 정당화가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지금의 10년물 금리로는 만약에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 5%라면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또 S&P 한마디로 요 PER이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이익 수익률은 정확히 어제 기준으로 최근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72인가 73인가 뭐 그래서 4.7입니다. 어쨌든 5%도 안 돼요. 지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0.7밖에 차이가 안 나죠. 웃기지 않으세요? 되게 리세션이다 막 위험하다 하는데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보통 넓을 때는 뭐 3%씩 차이도 나고 더 많이 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세션이 오면 전형적인 리세션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짜 아직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기다 하니까 장기채로 달러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도 오히려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달러가 강해지고 연준이 더 세게 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니까 지금 요 0.7%밖에 안 나고 있지만 4%라 그래도 사실은 0.7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너무 낮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지금 상태여도 4%까지 올랐으니 이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증시는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4%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지금 현재로도 고평가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크로로 하는 가치평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잘 모르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거는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독자분들이 주식에 대한 S&P 500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이라는 거는 개별 주식으로 치면 기업 가치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그죠? 순이익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근데 국가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니까 뭐겠죠? S&P 500의 시총 대비 영업이익 그냥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PER의 역수다 그냥 지금 이익 수익률이 어떻게 되지? 그냥 그게 궁금하시면 S&P 500 PER을 그냥 네이버나 뭐 구글에 찍어서 찾아보시고 100에서 나누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첫째.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제가 늘 한국은 모든 부채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미국은 모든 유동성이 주식에 쏠려 있고 한국은 부동산이 계속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지금 판교에 살고 있는데 판교에 있는 어떤 구축 아파트 월세가 한 34평 정도가 제가 최근에 보니까 1억에 한 220 정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지고 전세가가 크게 빠졌지만 오히려 월세는 올라갑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1억에 뭐 180, 170 이랬던 거예요. 이거는 추세를 찾아보시면 보통 아파트들이 다 월세는 한국이 오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거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오르니까 10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부동산의 조달금리는 장기국채 대비로 간다. 그러면 그 장기국채가 오르고 있으니까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대비 금리가 부동산 조달금리가 오르니까
월세도 전세가 아무리 싸졌어도 집주인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비용이 오르. 그렇죠. 비용이 오르니까 최소한 월세는 그거에 대해서 월세는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비교를 하기 전에 아주 짧게 간단히 지금 미국의 CPI가 주거비가 이제 집값이 빠졌기 때문에 주거비도 빠질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빠질 거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월가든 한국이든 똑같습니다. 제도권이. 다만 미국의 CPI는 집값이 반영이 되나요? 현재? 안 되죠. 미국의 CPI는 집값이 반영이 안 돼요. 그들이 미국의 CPI가 원래 80년대, 90년대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좀 더 CPI를 좀 낮게 산정하기 위해서 계속 그게 바뀌어 왔는데 그러면서 집값은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임대료 같은. 그렇죠. 임대료. 집값이 빠진다고 과연 임대료가 빠질까요? 한국의 사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집값이 빠져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금리는 비용이에요. 금리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비용이 올라갔는데 집주인들이 월세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용과 금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월세는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죠? 미국에서 측정하는 그런 그 집에 대한 비용은 또 보험, 뭐 여러 가지들이 잔디 깎고 미국은 주택이니까 그런 모든 비용이 올랐어요. 그럼 과연 미국은 OER이라는 걸로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 집주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생각에 너희 월세가 얼마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걸로 CPI를 측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용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절대 월세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이에요, 애초에. 그 방식으로 CPI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렌트는 제가 봤을 때 그 CPI 안에 주거비 관련은 빠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말을 하다가 지금 다르게 샜는데 판교 아파트가 예를 들어 제가 예시로 봤던 아파트는 최고가가 한 17억 정도 했던 아파트예요. 최근에 가격이 그게 한 뭐 10억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또 누가 10억에 실거래가 됐는데 34평 기준으로 누가 또 12억에 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다 왔다라고 보고 누가 좀 비싸게 샀는지. 근데 그냥 10억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억이에요. 매매가가. 그죠? 월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에 한 220 정도 된다. 원래 1억에 180 정도 하던 게 220.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1억에 220 정도. 그러면 220 곱하기 12를 하면 연세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1억을 보증금을 1억을 월세로 환산을 해야 될 텐데 요새 기준금리 좀 오르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쳐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월세로 뭐 1억이면은 뭐 한 40 쳤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60이라고 그냥 쳐줄게요. 그죠? 월에 60. 그러면 1억을 월세로 했을 때 60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12 하면 720이죠. 그럼 1억의 연수익률을 7.2%나 잡아준 겁니다. 굉장히 높게 잡아준 거예요. 그죠? 720입니다. 그리고 222 월세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2440이죠. 자, 그럼 2440 더하기 720을 더해보시죠. 요것도 더해줘야 되니까. 이 보증금 환산한 거 굉장히 높게 7.2%로 환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죠? 3,160입니다. 그럼 자, 10억에서 3,160 나누기 10억을 하면 얼마인가요, 수익률이? 3.16%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네이버 부동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3.16%. 물론 신축 아파트는 월세를 받기가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건 한 10년 정도 된 판교는 그렇게 신축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 10년물 금리가 제가 정확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미국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낮죠. 그죠? 신축이어서 뭐 예를 들어 4%를 받을 수 있다 치자. 4에서 5% 사이를 받을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지금 한국도 인플레이션 몇 프로예요? 5에서 6%. 그렇죠. 5에서 6% 사이죠. 미국은 6에서 7% 사이고.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느냐는 저희 프로팅에 오셔서 보시면 제가 2021년, 20년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0년물 금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금리의 정상화가 단기가 내려와서 정상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처럼 원자재는 좋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일드 기반의 자산, 수익률 기반의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처럼 텀이 듀레이션이 긴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게 7%까지 제가 그때 최소 저는 내년이든 올해든 7%까지 이런 텐트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면 부동산과 주식 제가 아까 말한 이익 수익률이 주식이 못해도 8에서 9%는 가야 될 거고 그죠? 부동산도 아까 제가 말 신축 기준으로 4%라고 4에서 5 사이라고 쳐도 이것도 못해도 8에서 9%는 가야겠죠. 한국의 부동산도. 그러면 이게 가격에 제가 사실은 21년 고점일 때부터 아무튼 S&P는 2,4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명목으로도 실질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적응된 거니까. 근데 명목으로도 2,400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대표님 그런데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방금 확인해 보니까 10년 부채가 한국이 3.85%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8, 9%가 돼야 되면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빠져야 돼요. 더 그런데 뭐 사실 저도 이게 한국은 다만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예시고 실제 미국 주식은 저는 이게 7%까지 가면 이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은 그렇게까지 기준금리를 높게 오랫동안 또 못할 거고 아마 뭐 8, 9%까지는 모르겠고 뭐 아무튼 한 7, 8%까지는 갈 수 있다. 왜냐면 한국 10년물 금리는 일단 지금 미국보다 좀 낮잖아요. 네.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 뉴스에 많이 나오는 폭락했다는 인천 이런 데는 더 수익률이 이미 높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아직 많이 안 빠진 강남이나 몇 군데 좀 핫한 지역들, 판교도 약간 그렇게 좀 포함이 되고요. 그런 곳들은 사람들은 다 거기는 다 수요가 많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처럼 높게 계속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저는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한국의 부동산도 아직 더 크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는 맞다. 다만 뭐 제가 요거는 설명 때문에 8, 9% 얘기했지만 뭐 한국 부동산도 그래서 뭐 아까 3%짜리가 8%, 9%까지 간다. 이거까지는 그거는 좀 더 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명목으로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명목에 주식으로 치면 어닝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명목으로 월세를 또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100% 다 빠져가지고 맞춰지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죠? 당장 우리 매니저분들의 예? 월급도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모든 비용이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왜 투자를 어떤 형태로든 통해서 화폐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나가고 나서 이 피크가 지나가고 나서는 엄청나게 또 그거를 메꾸는 과정이 다시 올 겁니다. 다만 이 시기 때 버티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냥 현금 이게 언제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금으로 갖고 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아무튼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명목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집값 많이 빠졌는데도 월세는 계속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더 오른다는 건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반작용을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아까 3점 몇이었는데 뭐 수익률이 생각해보면 이거 8%까지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왜냐면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보다 낮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래도 최소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치면 서울 같은 경우는 4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격차는 좀 다르겠지만, 네. 또 궁금한 거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하신 게 있을까요? 혹시 아까 설명해 네. 주실 때 너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네. 텐트럼 같은 용어들이 텐트럼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뭐 한마디로 주식으로 치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텐트럼이죠. 채권 금리로 치면
발작이라는 거죠. 발작. 원래 그런 끝에 그건 발작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금리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게 텐트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게 없이는 이런 버블의 위기가 이런 텐트럼 없이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최소 올해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아마 M2 제가 댓글 중에 지난번 거 댓글 중에 보니까 M2가 요새 조금 줄어들어서 스티브 한키 교수도 실제로 전형적인 리세션을 의미하는 듯한 약간 그런 발언도 하기도 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스티브 한키 교수가 원래 더 높게 봤다가 올해를 좀 더 낮게 저도 얼핏 뭐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수님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잡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간단히 그냥 한마디 한국은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자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정말 저희 프루츠 투자자문과 프루팅 그리고 매크로투데이 채널에는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립니다.